일본은 아직까지 호적동본이 존재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일본은 가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이게 오늘의 일본이에요. 근데 박사님 제가 듣기로는요, 개철구 말씀이 되게 이제 와닿는데 일본의 이제 뭐 전자정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우리 기준으로는 되게 흠칫하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게 저도 뭐 미국에서 생활할 때도 좀 느꼈는데 적어도 이렇게 뭐 정부의 행정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느낌인데 미국도 좀 느린 편인데 일본은 굉장히 느리다고. 일본도 느리지만 그보다도 우리나라가 엄청 빠른 거예요. 한동안 우리가 전자정부 유엔에서 정한 전자정부 랭킹 1위 계속 1위였었잖아요.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밑으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참으로 훌륭해요. 여러 가지 훌륭한데 대부분 서비스 레벨도 엄청 높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전자 행정 처리 민원 서비스 세계 1위 엄청나게 오랜 시간.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1위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1위 올라섰어요. 예. 이게 코스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현재 일본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원이기도 하고 일본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도 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하면서 전자정부 추진원 입장에서 제가 많이 보고 배웠던 걸 느꼈던 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전자정부 잘 돼 있다, 일본도 앞서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민 카드예요. 전자주민 카드. 네, 여기 IC칩 딱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최첨단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거 보시면 플라스틱 카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뒤에 지문 묻어 있고 여기는 IC 카드예요. 이걸 보면 일본이 참 앞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일본 국민이 1억 3천만 명이잖아요. 이 카드를 갖고 있는 일본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인은 1,200만 명 정도 돼요. 10분의 1도 안 되죠. 왜 그런 건가요? 일본은 이 카드를 한동안 팔았어요. 나라가.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없이도 사는데 이걸 왜 사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있어서 일상생활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라고 있잖아요. 그 인터넷상에서 나를 증명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공인인증서가 이 전자정부 카드에 IC칩에만 보관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전자정부 서비스가 기가 막힌 게 개발이 돼 있다고 한들 전자정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맥시멈 1,2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 전자주민 카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본은 수십조 원의 예산을 썼는데 결국 지금 현재 1,200만 명. 언제부터? 6년 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어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자정부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였고 수많은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결국 공인인증이 안 되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는 서울시 공무원을 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서울시 공무원 하던 1985년도에 대한민국은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띌 수 있었어요. 그죠? 내가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때는 아날로그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였어요. 뭐냐면 내가 서울에 사는데 부산에 가서 띄고 싶다 그러면 부산에 동사무소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내 주민등록지에 전화를 해서 팩스로 그걸 보내주면 거기에 그 자치단체장 도장을 찍어도 줬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85년도에 85년도면 30년도 훨씬 더 되죠. 이미 그 전에 우리 전국 어디서나 인감 증명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은 다 발행이 됐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게 안 돼요. 그다음에 이게 이게 이제 IC 카드 만들기까지 이걸 제가 IC 카드를 그 서울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그때 98년도에 이걸 IC 카드를 도입하려고 20년 전에 도입하려고 해서 99년도에 IC 카드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이제 공무원 출신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진두지휘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 IC 카드 만들고 나서 순식간에 또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확 갈아엎어 버렸어. 그 쓸모가 없어. 순식간에 그거 하나 가지고 학생이 무슨 카드도 쓰고 교통카드도 쓰고 하는 걸로 다 했는데 애들이 그거 안 써. 신용카드 써버리지. 왜냐면 신용카드 누적이 되니까. 예. 이건 누적 안 되거든. 학교 카드는. 예.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갈아엎었어요. 그 쓰고 몇 달 만에 그냥 도저히 뭐 애들이 그거 안 쓰니까 학생들이. 근데 일본은 이걸 1억 3천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을 했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전자정부 만든다고 했는데 1200만 명밖에 안 돼. 10%도 안 쓴다고. 개발해놓고 안 쓰니까 재정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6년 전에 아베 정부 때 했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베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베가 지금 일본에서 치면 민주적인 지도자입니까? 독재자입니까? 독재자죠. 독재자가 집권하는 나라는 결코 흥할 수가 없습니다. 망합니다. 아프리카 전체가 그래요. 아프리카 전체가 독재자가 집권하는 국가는 반드시 망해요. 그런데 민주적인 이 정권이 탄생이 되면은 발전합니다. 필리핀이 과거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죠. 마르코스가 몇 년 독재했어요? 그 독재 기간 동안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회복 못합니다. 필리핀 회복 못하고 있어요. 독재로 한번 망한 나라는 특징이 못 일어서요. 그 독재가 계속 재생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 독재에 길들여져서 저항을 안 해요. 그리고 필리핀은 민주주의가 언제 들어왔어요? 필리핀에 민주주의가 들어온 적이 있나요?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미국이 들어오면서 바톤 터치한 거고, 일본이 바톤 터치했다가 미국이 다시 들어와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심어준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저항하면서 싸우면서 만들어간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놀랍게 이 일제에 저항을 하던 정신이 1960년대 4.19로 일어났고 1980년대에는 광주항쟁으로 일어났고 부마 광주항쟁 79년대 부마항쟁 80년대 광주항쟁으로 일어났고 87년도에 직선제 쟁취 80년대는 제가 80년대 세대잖아요. 80년대 젊은 시절을 다 보냈잖아. 가끔 그 시절이 그리워져요. 그 최루탄 냄새. 그 최루탄 냄새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최루탄 한번 맡으면은 이게 저는 비염이 있으니까 눈, 코, 입 청소가 다 돼요. 콧물 쫄쫄 흐르고 눈물 그냥 펑펑 쏟고 그러니까 그 최루탄 한 방으로 청소가 다 되니까 그 이상한 그 쾌감이 있어요. 비염 때문에 가끔 그게 그리워.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90년대 들어와서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2000년도 들어와서 광우병 투쟁에 뭐 이런 게 있었고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2002년도에. 우리는 광장 문화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일본은 민주주의를 피를 흘리면서 만든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 왔어요? 그냥 미국이 심어준 거야. 시스템으로. 헌법으로 만들어 놓고 법질서나 뭐 미국이 그냥 심어준 대로 갔던 나라가 필리핀하고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지난 194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니까 70년 동안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권력이 넘어간 게 불과 4년여밖에 안 돼요. 딱 한 번 넘어갔어. 내리 자민당이야. 그러면 얼마나 썩었겠어요. 그걸 이 사람들은 개선을 못한다고.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한 얘기냐면
우리 개인으로 치면 우리가 이런 그 피를 흘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를 없애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나의 삶의 투쟁이 없었으면 나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에게 아멘하고 따라간다고요. 우상에게 그냥 끌려다닌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삶의 어떤 치고받고 하는 투쟁에 피 흘리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그러면서도 그걸 극복하고 개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몰렉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해서 나간다고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간다고. 그치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크게 확대해도 내 세포구조, 작게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우주구조. 모든 게 같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개인과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 국가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필리핀이라는 국가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필리핀이라는 역사와 그 개인의 삶의 궤적이 같아요. 일본이라는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은 그 삶의 궤적이 같아요. 그들은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야. 근데 한국은 왜 복음이 가능하냐? 잘 생각해봐요. 우리 한국은 왜 복음이 가능하냐면 지독히도 뒤집어 엎어버리는 역사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양반, 노비, 상놈, 천민 다 없어졌죠? 그런데 유럽엔 남아있어요? 그대로 존재해요. 유럽에 존재해요. 백작, 후작, 귀족, 왕족 다 존재한다니까요. 유럽에는. 전 세계에서 이게 완전히 깔끔하게 싹 사라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 남아있잖아요. 다 남아있다니까. 전 세계 어디나 완벽하게 사라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하고. 미국은 신생국가. 근데 호주만 하더라도 남아있어요. 아시죠? 호주가 보이지 않게 호주는 너무나도 놀랍게 미국하고 달라요. 지하자원 미국 못지않게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아니잖아. 미국만큼 안 살잖아.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자, 결혼 시스템 하나만 보자고요.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해외에서는 결혼이 100년 전 결혼하던 모습 그대로 지금도 결혼해요. 우리는 100년 전 결혼하던 모습 그대로 결혼 안 해. 매년 결혼식장 갈 때마다 달라져. 요새는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푸시업도 하고 신부 업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주례도 없어지고 주례가 없어졌어. 세상에 주례가 없어졌어. 일단 전통 혼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우리 한국을 보자고요. 한국이란 나라가 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지. 뭔가 뒤집어 엎어져야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평탄하게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어요? 성경에서 보세요. 평탄하게 부른 선지자가 있고 이렇게 평탄하게 살던 선지자를 부른 사례가 있고 이렇게 사는 삶을 부르는 사례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누구? 아모스. 또 누가 있어요? 예? 예. 호세아는 이렇게 살았지. 호자가 들어가면은 호세아 아자가 들어가면은 왕족이에요. 예. 일단 그 다음에 요 약자 들어가는 엘리야. 그 다음에 또 부르심 받기 전에 삶. 부르심 받기 전에 삶. 부르심 받기 전에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과 평탄하게 살았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 야자 들어가면은 이사야. 야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모스. 또 누가 있어요? 예? 예, 다윗.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 다 찾아보자고. 모세. 그리고 또 응? 다니엘. 엘자 들어가면은 다니엘. 엘자 들어가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엘자, 야자, 호자 이런 거 들어가면은 귀족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왕족이거나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모스, 다윗, 모세 또 누가 있어요? 야곱, 그다음 누구요? 정성필. 아, 정성. 네. 자, 예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디 모델에 해당될까요? 예수는 어린 시절이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어린 시절 그냥 이렇게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돼. 그때부터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마무리를 줘. 아니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신기하게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아모스 예 이렇게 외치다 그냥 뭐 죽임 당한 적 없어요. 다윗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아요. 왕으로. 상승곡선을 그려. 상승곡선. 뭐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다든지. 신기하죠? 그럼 대한민국은 이 모델일까요? 약자 모델일까요? 다윗 모세의 모델일까요? 아래 모델이에요. 지난 100년을 보시라고요.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이 국가 민족이 어딨냐고 도대체. 이렇게 살아왔던 국가 민족이 어딨냐고. 그치요? 그러면 언제 쓰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부르는 순간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러니까 이것을 위상동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위상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상동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빨대하고 사람하고 같다. 그게 위상동형이잖아요. 아메바하고 사람하고 같다. 세포라는 거 하나 가지고. 그 위상동형. 지구하고 은하계하고 같다. 동그라미. 그거 하나 가지고. 위상동형이잖아.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 공통분모로 봐버리는 게 위상동형이잖아요. 나라는 인간과 대한민국의 역사는 같다. 신기하죠? 그리고 성경도 위상동형이잖아. 이 계열이 있고 굴곡진 삶을 살다가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는 선지자들, 성경 인물들이 있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른 순간부터 제명에 못 살아. 맞죠?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자꾸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정치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려고요? 역사를 얘기하려고 해요.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예측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의 예측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한일 합방했어. 지난 100년 동안 해방 전국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5년 동안 해방 전국에 뭐 수많은 테러와 거기에 여순, 제주도, 4.3 수많은 또 전쟁, 내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리산에 이 험한 사건들이 있었고 6.25 터져.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리고 1960년대까지 가난해서 못 살겠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러다가 또 혁명이 4.19 혁명이 일어났다가 군사정부 들어서서 80년, 79년에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싸웠어요. 우리는 진돗개 민족이라고 그랬잖아. 진돗개하고 근성이 똑같아. 일본이나 필리핀 보면 조용해요. 그 독재를 해도 죽기까지 안 싸워요. 우리는 죽어도 싸워. 신기하게 죽어도 싸워. 그리고 그 싸움의 최전선에는 꼭 누가 나서요? 부모가 나가서 총 맞아 죽으면, 싸우다가 총 맞아 죽으면 자식들 안 움직여요. 근데 자식이 죽으면 누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4.19 때 초등학생까지 데모 나갔어. 그러니 부모가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자식 지키려고. 80년대는 70년대 80년대 누가 데모했어요? 대학생들이 했잖아요. 대학생 청년 노동자들이 했어요. 그러면 걔들이 움직이면 또 누가 따라가야 돼? 부모가 따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신기하게 젊은이들이 움직여서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말이죠. 1960년대 유럽은 1960년대가 굉장히 중요한 1960년대, 70년대 요 어간이 요 10년 동안이 굉장히 이 지구가 변하는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사건이 뭔지 아세요? 1960년대 육삼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유럽에서 아세요? 육삼혁명이 뭔지? 그냥 발전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인류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들이 벌인 군비 경쟁의 결과 각국 군대는 무기 체계를 크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자, 참호전만 이제 중점적으로. 자, 이게 무기가 얼마나 바뀌었냐면은 자, 촬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제 폴란드군하고 독일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폴란드군은 현대화가 안 돼 있어요. 독일군은 기계화가 돼 있어요. 기관총으로. 근데 폴란드군은 아직도 이 근대 사상을 못 벗어나 가지고 제일 훌륭하고 멋있는 군대는 기마대야. 기마대 멋지게 칼 들고 돌격 앞으로 다닥다닥다닥 하고 가는 기마대가 폴란드는 이게 머리가 안 바뀐 거야. 뇌구조가 안 바뀐 거야. 독일은 기관총으로 싹 바꿔버리고 탱크로 싹 바꿔버렸는데 폴란드는 아직도 지들끼리 싸우면서 뭐 하면서 이게 개혁을 못한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지 못한 거야. 군대 시스템을. 그러니까 말 타고 앞으로 했는데 용감하게 다 돌진해서 다 죽었어. 자 보세요. 이게 독일군 진지예요. 저 폴란드 군대. 기술의 혁신보다 더 전쟁에 큰 영향을 끼친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가공할 위력의 화기가 등장하면서 수백 년간 지속된 밀착 대응은 해체되고 맙니다. 갈 때는 저러고 왔는데 사람은 없고 말만 뛰어. 이게 왜 개혁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개혁을 안 하면 전 봉쇄되었고 이건 이제 2011년도에 찍어서 리얼리티가 살아있잖아요.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참호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지도자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총력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면 전쟁은 속전속결이라 예상했었는데요. 지휘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1차 세계대전은 대치전으로 지루한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전쟁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 일어나지도 말아야 돼.
사실 남북 전쟁에서 이미 사람들은 방다 빼가 벗어나지 못한 지휘관들로 인해 1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멘트. 공격 중심이었던 전쟁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휘관들로 인해 1차 세계대전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지휘관들이 사상자를 만들어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기관총의 등장은 그래서 한 지역에서만 거의 60만 명이 죽어요. 서로. 더 이상 병력이 많고 60만 명이면 그게 작은 숫자예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참호전의 참혹함을 영화 파스샹다를 보시면 명확히 목격하실 수 있는데요. 참호에서 부패한 이게 지금 실제로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이게 물구덩이가 포탄 자국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유럽은 여름에 비 많이 내리거든요. 이 물구덩이에 빠져서 익사한 사람이 훨씬 많고 포탄이 터지면 흙에 묻혀서 그냥 생매장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참호 안에 계속 있으니까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똥은 어디다 싸? 오줌은 어디다 싸? 참호 밖으로 나가면 총 맞아 죽는데 참호 안에다 똥 오줌 다 싸고 뭐 음식 먹고 버리고 거기서 병균 때문에 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1000만 명이 죽어요. 병사들만 1000만 명이 넘게 죽는다고. 총 맞아 죽은 사람은 그건 몇백만 명, 200만 명이 안 돼. 800만 명이 병으로 물에 빠져 죽고 보시라고요. 시신들과 시신을 뜯어먹는 쥐들. 쥐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신병부터 포탄이 시작해서 떨어진 구멍에 비가 물이 고이면 늪지화되었는데요. 비 오는 날 이 구덩에서 입사한 병사들만도 술을 헤아리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떨어진 포탄이 만들어 놓은 구멍들이 너무나도 많아 당시 전장은 달 표면을 방불케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영화에서도 이런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부전선에선 양쪽 지휘관들은 교착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시행착오를 반복했는데요. 모든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회는 불가능했습니다. 방어의 핵은 기관총이었습니다. 처음에 대대당 두세 정이 할당되었지만 나중에는 수십 정이 배정되었습니다.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많은 공격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냥 죽는 거야 저렇게 터지면.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가장 많은 시도는 포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조직적으로 철조망과 기관총을 무력화시키는가가 관건이었는데 저기는 저 병사들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애들인데 20살 전후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격 이후 보병과 얼마나 긴밀히 협조할 것인가 과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진 없는 지루한 대치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총력전이 되었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4년여간의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항복으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이게 인류의 어떤 그 발전이 있잖아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세포 하나도
조용하게 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세포도. 이 온 우주의 피조물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없어요.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근데 우리는 무엇을 꿈꿔요? 너무 이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걸 꿈꾼다고.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게 냅두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만 살아가라 하고 냅두면 그리고 부모는 돌아가셔.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은 남아있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사기 맞고 도둑 맞고 강도 맞고 두드러 맞고 왕따 당하고 못 살아낸다니까요? 이렇게 살던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쑥 들어가면은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상태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이 굴곡진 이런 삶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는 끊임없이 이걸 세뇌시켜요. 이렇게 사는. 그래서 제일 좋은 인물 골라 그러면 다니엘. 왜요?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니엘, 사무엘 전부 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L자 들어가잖아. 큰 보통 없잖아. L자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선택하려면은 이런 거 선택 잘 안 해. 뭐 이름은 다윗 모세지만 이때 이 준비 과정은 선택 안 하고 끝에 열매 먹는 과정만 선택한다고. 왕이 된 이후에 지도자가 된 이후에 능력을 받은 이후에 요것만 살기로 원해. 근데 이렇게 살려면은 이러한 굴곡진 삶을 미리 살아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런 왕족 계열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평탄하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평안하고 평탄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불러. 이때부터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전 평안 후 고난을 선택하시겠어요? 전 고난 후 평안을 선택하시겠어요? 예? 선택하라면 둘 중에 두 가지밖에 없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델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걸 선택해야지. 전 고난 후 평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누가 또 살아남는지가 또 문제지. 이 고난 속에 들어가.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질서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질서를 이거를 선악 질서라고 해요. 선악의 세상은 선이나 악과 이렇게 서로 투쟁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 이제 선악의 질서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시스템을 살아가. 이게 바로 생명 질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은 지금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배우는 게 이걸 배우겠습니까? 요 고난을 배우겠습니까? 애굽은 어떤 걸 제공해 줬어요? 애굽이 제공해 준 게 이런 삶, 굴곡진 삶을 제공해 줬을까요? 평안한 삶을 제공해 줬을까요? 애굽은 약속했잖아요. 5분의 2만 바쳐. 그러면은 아무 일 없어. 5분의 2만 바치면 되잖아요. 바로에게. 5분의 1을 바치는 순간은 계속 이렇게 살았다고요. 누가 여기서 기어 나오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나오려고 그러지. 아무도. 그러니까 누가 광야로 나왔어요? 누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들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온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히브리들이 나왔어.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뭐 애굽에서 사나 광야에서 사나 똑같다 이러고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래서 레위는 순수혈통을 지키라고 해서 1개월 이상 된 그 아이들을 무조건 계수한 거예요. 레위는. 나머지는 1개월 이상 된 아이들을 계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없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한 거예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한 게 나머지 12지파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그저 평안한 삶이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걸 견뎌내려고 하니 이 사람들 때 애굽에서는 이미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탄하게 살았지만 광야로 기어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랬던 사람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진짜 못 견디겠다. 진짜 못 살겠다. 이때 겪은 고난과 애굽에서 겪은 고난에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가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 가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되는 전쟁, 뭐 거기에 수많은 전쟁과 아니 전쟁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이게 이렇게 쉬워?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쉬워? 별거 아니네? 하고 쭉쭉쭉쭉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델은 이거였죠. 광야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 거예요. 실제는 광야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델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참 놀라운 나라예요. 대한민국에서 보세요. 근데 21세기 오늘 전자주민카드를 쓰는 일본은 자기 그 주민등록지가 아니면요 주민등록 등본을 뛸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래?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사장님 저거를 주민등록 등본을 떼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들렸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저는 받아들여야 돼요. 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해서 옛날에 호적등본 있잖아요. 그 호적등본이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잖아요. 일본은 아직까지 호적등본이 존재해요. 호적등본 띄려면 날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적지에 가야 되잖아요. 저는 집이 충청북도 단양이었었는데 호적이. 제가 서울에서 그거 한번 띄려면 충청도 단양까지 내가 기차를 타고 4시간을 갔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자기 PC에서 뜰 수 있고 가능하잖아요. 일본은 가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와 몇십 년 전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그 일본에서 이제 석박사를 했는데 제가 박사를 한 게 5년 전이에요. 박사과정에 입학할 때 제 그 박사 연구 과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뭐였냐면 만약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우리 대학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진짜 한국에서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네, 뭐 제가 96년에 졸업했는데 그때 다 됐던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학생이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띄려면 학교를 가야 돼요. 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홋카이도에서 동경까지 올라면 비행기 타고 2시간 정도 온단 말이에요. 동경에 취직하려고 얘가 여러 군데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졸업증명서 뭐 10장, 성적증명서 10장 갖고 와서 뿌렸어. 다 떨어졌어.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든지. 아니 그럼 은행 업무 보는 건 어때요? 은행 업무도 왠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은행 업무도 똑같죠.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면 그 은행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은행 안에 들어가 보시면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은행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딱 들어가시면 창구가 쫙 있고 거기 이제 여직원들이 창구에 다 앉아 있고 손님들이 이제 줄 서서 전부 이제 뭡니까 이거 나비 이거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일본에는 인터넷 뱅킹 이용률이 뭐 스마트 뱅킹이나 이런 것들 이용률이 30-40%가 안 넘어요. 아 그래요? 제가 2000년도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일본 이제 저희 주거리 은행에서 찾아왔지 않겠어요?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인터넷 뱅킹 하나 계약 좀 해주시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계약을 해서 다 썼는데 한 달 이용료가 3만 원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당신들 손 안 빌리고 내가 돈 빼서 쓴다는데 그걸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냐? 그래서 저는 거절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 그런데 왜 돈을 받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 이건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이걸 함부로 해서 선생님이 은행에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지금의 은행은 소위 입출금, 소매금융으로 돈을 벌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제로금리고. 그렇다고 하면 은행에서 우리들이 가서 당신들이 대응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수요도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말은 맞는데 어쨌든 우리 시스템 개발에 돈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인터넷 뱅킹을 안 써요. 안 쓰는데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유지를 해야 되고 비용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은 사실은 이게 너무 빠르게 진전이 돼서 이제 은행원들이 좀 자꾸 이제 숫자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 ATM 머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빨리 이제 보급적으로. 그 제가 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밌는 일이 뭐냐면 요거 보여드리겠는데 요게 일본의 운전면허증이에요. 이 운전면허증이요. 이게 이렇게 보여도 이게 NFC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IC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IC 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플라스틱 카드보다 엄청 비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활용해 일본의 경찰은 되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요 IC 카드 안에 이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보하고.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를 경찰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만든 이유가 운전면허의 사진을 위조해서 쓰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도청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도청의 정보기획관이라는 존재는 도청의 각 부처의 그 IT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 도경찰본부에서 이걸 들고 온 거예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IC카드 어디다 씁니까? 그랬더니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있냐?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 발급받으면 이걸 주잖아요. 그러면 교관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이게 IC카드고 리더기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모니터에 사진이 뜹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그거 하나 있어요. 이걸 딱 얹어놓으면 모니터에 크게 내 사진이 딱 떠요. 이게 그거 외에는 쓸 데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 사람의 그 특징인데요. 그 목적과 본질을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이게 정보 시스템 만들려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IC 카드화를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전자정부를 해야 되니까 IC 카드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런적인 목표가 있는데 전자정부의 목표는 대국민 서비스와 행정의 효율화잖아요. 행정의 효율화 이걸 생각을 하지만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이건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일본이에요. 이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경험해요. 군대의 시스템에서 까라면 까지. 그래서 가져오라면 무조건 가져가야 돼. 하라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해도 칭찬받아. 했으니까. 근데 안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시스템이에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진 이유와 민지레란 때 일본이 진 이유는 똑같아요. 300만 명의 병사가 죽었는데 70%가 전사가 아니라 아사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냥 잘 만들어서 하는 아니고 하기는 것을 만들어 한테 줬다. 오너십과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쟁을 지시한 사람이 없어요. 회사 이사의 통념을 옆에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게 투자를 못한 이유가 딱히 지금일까요? 그게 오늘날 일본의 발목을 잡는 거죠. 이게 지금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일본은 뒤집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계속 누적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쌓은 데다가 또 쌓고 또 쌓아서 또 쌓아서 또 쌓아서 또 쌓아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게 나오죠. 뭐로 나와요? 바벨탑으로 나오잖아요. 바벨탑 시스템이 뭐예요? 계속 쌓는 거잖아. 아니 바벨탑이라는 게 쌓고 또 쌓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바벨탑 시스템은 아주 심플해요. 여기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바벨탑의 기본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여기 있는데 계속 쌓아 올려. 계속 쌓아 올려. 계속 쌓아 올려. 계속 쌓아 올리다 보면은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닿을 거라고 믿고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을 하시나요?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다 허물어버려. 다 스스로 허물게 만들어. 그럼 하나님의 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야, 니네들이 쌓을 필요 없고 이거지. 뒤집어 엎어버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쌓지 말고 너희들이 여기서 뒤집어 엎어지고 뒤집어 엎어지고 뒤집어 엎어지고 뒤집어 엎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도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아니 뒤집어 엎어지면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지겠어요?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거지.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지겠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청결해지냐고. 요 컵에 담겨있는 물과 바이칼 호수. 바이칼 호수 아시죠? 똑같은 물을 담아놓은 거대한 호수예요. 우리나라보다 크지요, 바이칼 호수가. 바이칼 호수에 담겨있는 물과 요 컵에 담겨있는 물, 요 물은 담아놓고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곰팡이도 피고 각종 박테리아가 다 들어가서 서식을 해요. 그런데 바이칼 호수는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어떻게 돼요? 자체 정화를 하잖아요. 바이칼 호수는 자체 정화가 된다고. 그럼 얘는 왜 썩을까요? 자체 정화를 못하는 거야. 왜 못해요? 너무 작으니까 너무 작고 얘는 안정되니까 흔들릴 이유도 없어. 산소 공급도 안 돼. 여기에 뭐 이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미생물도 없어. 정수기에서 나온 정말 깨끗한 물인데도 반드시 얘는 상한다고요. 근데 이 바이칼 호수 안에는 물고기도 있어, 미생물도 있어, 박테리아도 있어, 심지어는 사람들이 쓰레기도 버려, 폐수도 버려, 오염수도 버려. 그런데 이 바다 같은 호수기 때문에 어떤 파도도 치고 태풍도 불고 바닥도 한번 들고 일어나고 싹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난리를 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늘 자체 정화가 된다고.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청결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터져야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치요? 예. 이 시스템이 일본은 이 컵 속의 물이고 대한민국은 지금 이 바이칼 호수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역동적으로 터지고 깨지고 싸우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랄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청결해지는 거라니까요. 누가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요?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날까요? 한국 사람이 더 빨리 만날까요? 집단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확률이 훨씬 많아요. 일본은 어떤 시스템이라고요? 한국은 이거 뒤집어지는 시스템이야. 이거 올라갈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뒤집어져. 그냥 계속 올라가려면 끌어내리고 올라가려면 끌어내리고 뒤집어져. 계속 못 올라가게 뒤집어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꾸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쌓아 올라가. 누적.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까지 뭐를 해요? 만두 만들어? 계속 만두 만들어. 예, 장인정신. 도자기 만들면은 10대 우선, 20대 우선까지 도자기만 만들어. 근데 한국은 자기가 아버지가 도자기 만들자. 너 하지 마 이거. 이거 하지 마. 딴 거야, 딴 거. 똑같은 거를 안 물려주려고 그래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렇죠? 내가 사업하고 너무 사업하는 게 아니 사람들은 사업하는 게 좋아 보이잖아. 멋진 차 타고 다니고 비즈니스에 그냥 멋있는 성공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데 안 물려준 줄 알고 그런다니까. 너 공무원 해. 공무원에 마음 편하게 공무원에 하고 공부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안 물려주고 누적을 안 해.
뒤집어 엎어버려. 자식 직업까지도. 누가 더 하나님을 잘. 근데 일본 사람들은 계속 1대가 있으면 2대째, 3대째 계속 쌓으려. 그러면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겠죠. 노하우를 계속 전수받으니까 계속 전수받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5대, 6대, 7대 가면 이러면은 신의 경제에 이를 줄 알아. 그쵸?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탑을 허물어 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일본은 기본이 종교 시스템이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는 보세요. 동네마다 있었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선앙당 어떻게 됐어요? 이젠 시골 동네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싹 다 갈아엎어졌어. 신기하게 100년 동안. 그렇죠? 일본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종교 시스템이에요. 일본이 지금 뭘 보여주냐면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일본 국민들이 다 보여주고 있다고. 일본 시스템이. 그러니 종교가 계속해서 종교 시스템으로 살아있는 국가는 누가? 바알, 아세라, 아세도 몰래게 집권을 한다고요. 아베 같은 놈이 70년 동안 권력 안 바뀌어.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누가 쌓아 올리잖아. 이거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끌어내려. 박살 내버린다고. 맞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선앙당 없어졌지.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요새는 삼신할매에게 비는 사람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나? 아, 왜 물 떠놓고 왜 이렇게 빌어? 뭐 북두막 귀신이 있다, 멍달 귀신이 있다. 요새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들어요? 우리 이미 다 끝장났어. 종교는 끝장났고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복음만 남았다고. 전 세계 이런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냐고. 그치요? 없어요. 한국밖에 지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됐지만은 일본은 이렇게 됐다가 전쟁 때 잠깐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쓰시겠냐고. 땅 하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살기 시작할 거고 한국은 이때부터 쭉 모세와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 보자고요.